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67화 내용이 공개되었네요. 이번 챕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샹크스 한쪽 팔이 잘린 비밀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소름 돋는 내용 하나하나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독자들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어주는 표지 리퀘스트. 이번 주에는 어류도감을 훔치려는 고양이를 감시하는 노지코와 겐조의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1167화의 기록 17페이지에 담긴 내용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안개 낀 바다를 떠도는 괴물, 세계정부의 은밀한 계약, 그리고 불타오르는 거인의 마을. 이번 원피스 1167화 이다의 아들이라는 제목 뒤에 숨겨진 잔혹하고도 슬픈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랜드 라인 각국에는 언제부턴가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적선을 통째로 집어삼킨다는 안개 낀 해역. 사람들은 이를 마의 삼각지대의 괴물이라 불렀지만 그 실체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바로 거인족 이왕 하랄드였습니다. 세계정부는 지난 1000년 동안 거인들이 저지른 죄를 속죄시킨다는 명목으로 하랄드에게 가혹한 임무를 내렸습니다. 안개 속에 몸을 숨긴 채 해군을 도와 해적들을 처단하는 정부의 사냥개 노릇을 강요한 것입니다. 로저가 처형되고 대해적 시대가 열리자 하랄드의 위치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는 갓벨리 사건 당시 군코가 가졌던 계급인 신의종인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랄드가 오로성 앞에 섰던 그날의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영광입니다라고 외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오로성은 그와의 계약을 천혜의 계약이라 칭하며 이는 그저 희미한 연결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진정한 맹세는 오직 심해와 심연의 계약뿐이라는 그들의 말. 나스주로성은 그에게 언젠가 신의 기사단 칭호를 받을 날을 기약했고 하랄드는 그날이 오면 엘바프가 세계정부의 정식 구성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왼팔에 굴욕적인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갈링성이 건넨 전보벌레는 소통의 도구라기보다 그를 올가매는 목줄과도 같았습니다. 하랄드의 행적을 쫓던 우리는 15년 전 성지 마리조아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사건, 피셔 타이거 노예 해방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헨콕 자매를 비롯한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피셔 타이거가 그들을 해방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제3의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정체불명의 조력자는 훗날 사왕이라 불리게 될 붉은 머리 샹크스로 추정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더욱 기이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상황입니다. 성지에 도착한 하랄드는 피거랜드 가문의 쌍둥이 형제를 목격합니다. 한 명은 신의 기사단 단원 샴록, 그리고 또 한 명은 신의종인 샹크스였습니다. 샹크스는 형과 함께 신의 기사단 제복을 입고 있었고 왼쪽 눈에는 붕대를 감은 채였습니다. 그는 형에게 범인을 잡아서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고 싶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허비한 삶,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역겨움. 겉으로는 정부에 충성하는 듯 보였으나 그의 내면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노예를 구하고 빛 속에서는 정부의 개를 연기했던 남자. 샹크스의 왼쪽 눈에 감긴 붕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이야기의 무대는 다시 거인들의 고향 엘바프의 현재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는 이다의 아들들이 겪어야 했던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랄드의 아내이자 거인들의 어머니 이다. 그녀는 시름시름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짐이 되기 싫어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이루디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의사를 찾아 바다로 떠났고 남겨진 또 다른 아들 로키는 침묵 속의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로키는 이다가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1167화의 막바지 그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술마을의 거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에스트리다의 집권을 위해 이다에게 독을 먹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외지인 따위가 여왕이 될 수 없다. 보물도 힘도 우리 몫이다. 술마을 거인들이 내뱉은 탐욕스러운 말들은 로키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불타는 마을 한가운데서 로키는 절규했습니다. 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명계로 던져졌던 자신을 따뜻하게 거두어준 유일한 어머니이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로키는 기꺼이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다는 내 유일한 어머니였다는 그의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처절한 유심이었습니다. 세계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스로 안개 속 괴물이 된 하랄드.
형제를 속이고 가면을 쓴 채 성지 깊숙한 곳에 잠입해 이중생활을 했던 샹크스. 그리고 소중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동족의 마을을 불태우며 복수의 화신이 된 로키. 이들은 모두 가족과 데이라는 이름 아래 각자의 방식으로 가면을 쓰고 괴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얽히고 설킨 이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과연 다가올 거대한 전쟁에서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그리고 샹크스가 15년 전부터 감추고 있었던 진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샹크스가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건네는 행위는 성스러운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꿈과 약속, 그리고 계승되는 의지의 물리적 현현입니다. 훗날 이 모자가 해적왕 로저의 것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이 행위는 개인적인 격려를 넘어 한 시대의 운명을 다음 시대로 이전하는 장엄한 계약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샹크스의 역할은 루피에게 여정의 근본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데 집중되며 오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사왕이라는 개념이나 샹크스가 지닌 세계적인 정치적 무게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독자와 루피에게 그는 세계의 균형을 좌우하는 권력자가 아닌 오직 루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해적이자 정신적 아버지로만 인식됩니다. 그가 자신의 팔을 희생한 행위는 훗날 새로운 시대에 선사하고 왔다는 말로 요약되며 이는 그의 모든 행동이 루피라는 미래를 위한 투자였음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초기 단계의 묘사는 단순한 멘토링을 넘어서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샹크스가 주입하는 가치관은 착하게 살아라와 같은 보편적 도덕률이 아니고 동료를 최우선으로 하라, 자신의 명예는 스스로 정의하라, 권력을 남용하는 자에게 도전하라는 매우 구체적인 반건 이주의적 이념으로 봐야 합니다. 이는 해적왕 로저가 평생에 걸쳐 보여준 동료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자유롭게 살았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며 따라서 로저의 모자를 루피에게 물려준 행위는 단순한 기념품 전달이 아니라 뒤의 의지를 계승할 후계자에게 의식적으로 특정 사상적 혈통을 이식하는 전략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루피 개인의 서사를 넘어 세계적인 규모로 전개되는데요. 그는 흰 수염을 직접 찾아가 검은 수염 티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에이스의 추격을 막으려 시도함으로써 파국적인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정상 전쟁에 개입하려는 사왕 카이도를 저지하여 전장의 변수를 통제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직접 마린포드에 나타나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전쟁 자체를 종결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입들은 임의적인 평화 유지가 아니며 이는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는데 바로 루피라는 미래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세계의 균형이 치명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었습니다. 오로성조차 그를 세계를 어떻게 하려들 남자는 아니지만 움직이면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가 현상 유지를 위한 강력하지만 예측 가능한 변수임을 세계 정부 역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루피가 자신의 운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필요한 인큐베이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포석이었다는 것입니다. 로저에게서 밀짚 모자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적왕의 길을 포기한 그의 선택은 이 단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로저로부터 라프텔에 대한 비밀을 들은 후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가지 않기로 한 것은 그가 왕좌를 차지하는 대신 진정한 후계자를 찾아 이끄는 관리인의 역할을 스스로 선택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의 여정은 장기적인 전략적 작전이 됩니다. 그는 니카 열매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고 이를 훔쳐 이스트 블루로 향한 것은 차세대 조이보이 후보를 물색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본래는 로저의 아들인 에이스를 염두에 두었을 수 있으나 운명의 장난으로 루피가 열매를 먹게 되자 샹크스는 주저없이 이를 새로운 올바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샹크스의 행동은 단순한 수호자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으며 로저 해적단은 공백의 100년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지만 우리는 너무 빨랐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는 고대 예언의 실현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시기 등 아직 충족되지 않은 조건들을 필요로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저에게서 직접 그 진실을 전해 들은 샹크스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위해 필요한 지정학적 전제 조건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행동들, 3대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기상조의 전쟁을 막으며 멀리서 루피를 보호하는 것은 강력한 해적의 말바꿈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 통찰력을 가진 자가 미래의 예언에 현재를 맞추기 위해 세계의 판도를 정밀하게 조율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는 단순한 수호자가 아니라 수십 년 단위 거대한 게임을 진행하는 역사의 관리인이자 예언의 집행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점점 샹크스의 진짜 목표와 계획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종장답습니다. 다음 주 휴재 없이 이어질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더 보여줄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